저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라고 맨발의 노숙 소년이 회의실 한가운데에서 말했다. 모든 백만장자 기업가들은 그를 비웃었고 그가 방정식도 읽지 못할 거라며 3억 원을 걸었다. 하지만 몇 분 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이 이야기 속에 진심으로 몰입해 계시다면 댓글에 평화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평화가 모든 민족과 가정 그리고 마음에 닿기를 함께 바라는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초고층 빌딩의 50층 회의실. 대리석 바닥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펼쳐져 있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호화로운 회의실이었다. 여기에 재계의 거물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각자 수천억 원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 앞에는 수십 명의 전문가들을 좌절시킨 수학 문제가 놓여 있었다. 52세의 기술 재벌 강태준 회장은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 3억 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최고의 박사들을 고용했다. 외국의 유명한 컨설턴트들까지 불러들였다. 하지만 3주가 지나도록 아무도 답을 찾지 못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좌절과 날카로운 긴장으로 가득했다. 수백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이 하나의 방정식에 걸려 있었다. 시간은 흘러가고 돈은 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강태준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다. 그의 옆에 앉은 다른 경영진들도 불편한 표정이었다. 조용한 사치 속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회의실 구석에서 맨발의 소년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아이의 옷은 여러 번 기워진 흔적이 보였다. 바지 끝은 헤어져 있었고 티셔츠는 색이 바랬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또렷하고 단호했다. 소년의 이름은 태어였다. 10살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가 혼자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곧바로 터져나온 것은 폭소였다. 비웃음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잔인했다. 자신들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조롱이었다. 한 임원은 손뼉까지 치며 웃었다. 다른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맨발의 거지 같은 아이가 감히 이 자리에서 입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우스웠다. 소년의 어머니인 미라는 벽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청소 관리직으로 일하는 그녀는 회의가 끝난 후 이 방을 청소하러 온 것이었다. 하지만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 태어는 학교가 끝나고 어머니 회사에 왔다가 함께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란의 몸은 눈에 띄게 떨렸다. 손에 든 걸레가 바닥에 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그녀는 아들이 이 적대적인 환경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다. 속으로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태호는 주변의 조롱을 무시한 채 커다란 전자화면에 펼쳐진 방정식만 바라보았다. 그의 조용한 고집은 참석자들 사이에 점점 커지는 불편함을 불러일으켰다. 웃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소년의 겸손한 존재가 그들 누구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폭로하는 것 같았다. 불가능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어떤 재능도 보여주기 전에 이미 태호는 단순히 그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권력의 균형을 흔들고 있었다. 맨발의 소년이 감히 정상의 확신에 도전하고 있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강태준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소년을 내려다보았다. 키 차이가 엄청났다. 태어는 겨우 그의 허리춤에 닿을 정도였다. 미라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 순간이 자신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태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그 거대한 화면에 빽빽하게 펼쳐진 복잡한 수식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어린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1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박진우였다. 아버지는 가난한 수학 선생님이었지만 밤마다 태호에게 수학을 가르쳤다. 수학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라고 했다. 가난해도 지식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했다.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다. 그 기억이 태호에게 용기를 주었다. 비록 모두가 자신을 비웃고 있었지만 태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니,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를 위해서였다. 어머니가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움츠리고 있는 동안 강태준 회장이 손을 들어 웃음을 끊었다. 그의 한 번의 제스처만으로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목소리는 면도날처럼 예리했다. 차갑고 단호했다. 순식간에 웃음이 침묵으로 바뀌었다. 그는 위압적으로 천천히 일어섰다. 값비싼 정장이 몸에 딱 맞았다. 그리고 계산된 느린 걸음으로 미란에게 다가왔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다. 똑똑똑. 매 걸음마다 미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강태준은 사냥꾼이 먹이를 바라보듯 미란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6년 동안 일했지만 한 번도 그녀의 이름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는 그저 청소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이름이 필요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이제 감히 이 분기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를 방해한다고 했다. 수백억 원짜리 계약이 걸린 회의였다. 그의 모든 말은 차갑고 냉정한 처벌이었다. 마치 칼로 베는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가 아팠다. 미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몸이 떨렸다. 다른 기업인들은 경건한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모두가 강태준이 어떤 환경에서든 행사하는 잔혹한 지배력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재계의 왕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 그를 거스르는 사람은 없었다. 아니, 거스를 수 없었다. 미라는 타오르는 눈물을 필사적으로 참았다. 눈꺼풀이 뜨거웠다. 목이 막혔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손가락은 너무 떨려서 걸레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걸레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간신히 붙잡았다. 그녀는 아들 앞에서 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이 정확히 자신이 항상 숨기려 했던 그대로 잔인하고 무관심하다는 것을 아들이 보게 할 수 없었다. 태호는 아직 어렸다. 아직 꿈을 가질 나이였다. 세상의 더러운 면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로서 아이를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태호는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투명 인간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았다. 어머니가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았다. 당당하던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어린 시절의 수줍음이 증발했다. 그 자리에 고통과 불의에서 태어난 조용한 힘이 생겨났다.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다. 확신의 탄생이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확신이었다. 더 이상 어머니가 이렇게 당하게 둘 수 없다는 확신이었다. 미라는 필사적으로 아들을 조용하게 하려고 애썼다. 눈빛으로 간청했다. 제발 말하지 말라고 했다. 어떤 말이든 직장을 잃게 만들 수 있었다. 이 직장을 잃으면 그들은 더 깊은 가난으로 떨어질 것이었다. 집세를 낼 수 없었다. 지금도 2달 밀린 상태였다. 집주인이 계속 독촉했다. 할머니의 약값을 살 수 없었다. 태호의 학비를 낼 수 없었다. 그러나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 태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어린아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오만한 경영진들 앞에서 한 소년이 언제나 그들을 땅에 묶어두었던 구조에 맞서 일어서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권력이란 이런 것이었다. 다른 사람의 운명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생사여탈권을 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미란의 얼굴에서 공포를 보는 것이 그에게는 일상이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직원들의 두려운 눈빛을 보았다. 그것이 권력의 맛이었다. 그것이 정상에 있다는 증거였다. 태호는 어머니의 떨림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려는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분노를 느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다. 주먹을 쥔 손에 땀이 났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는 언제나 존엄을 지키라고 가르쳤다. 가난해도 고개를 숙이지 말라고 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그 가르침을 실천할 때였다.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작은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큰 결심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이 얼어붙은 미소를 지으며 태호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잔혹함이 뒤따르는 그런 미소였다. 뱀이 먹이를 감싸듯 소년 주위를 천천히 걸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았다. 테오의 낡은 신발을 보았다. 해진 옷을 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선언했다.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강태준은 모두가 듣도록 크고 명확하게 말했다. 만약 실제 세상에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방정식을 풀 수 있다면 어머니의 월급을 3배로 올려주겠다고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관리직도 주겠다고 했다. 더 이상 화장실을 청소하지 않아도 되었다. 더 이상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상처 입은 손도 이제 끝이었다. 사무실에서 깨끗한 책상에 앉아 일할 수 있었다. 컴퓨터 앞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었다. 미라는 그 약속을 듣는 순간 거의 무너질 뻔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주저앉았을 것이다. 3배의 월급이라니 믿을 수 없었다. 할머니의 치료비를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었다. 할머니는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셨다. 약값이 만만치 않았다. 병원비도 많이 들었다. 그리고 태어를 조직폭력배가 지배하는 공립학교에서 빼낼 수 있었다. 매일 걱정이었다. 아이가 다칠까봐 두려웠다. 사립학교로 보낼 수 있었다. 안전한 곳으로 보낼 수 있었다. 심지어 남은 고기 대신 신선한 고기를 살 수도 있었다. 지금까지는 시장이 끝날 무렵 가서 할인하는 것들만 샀다. 아이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고 싶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었다. 그 모든 꿈이 한순간에 현실이 될 수 있었다.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강태준은 희망의 무게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데 익숙했다. 잠시 멈췄다가 실패의 대가를 천천히 덧붙였다.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얼음장 같았다. 만약 태호가 실패한다면, 그리고 그는 실패할 것이 확실하다고 여겼다. 미란을 즉시 해고하겠다고 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쫓아내겠다고 했다. 짐도 싸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게다가 강태준이 개인적으로 보증했다. 그녀가 다른 어떤 회사에서도 다시는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그의 인맥은 넓었다. 한마디면 충분했다. 전화 한 통이면 되었다. 미라는 이 업계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것이었다. 공포가 회의실을 휩쓸었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미라는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바닥이 차가웠다. 무릎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느끼지 못했다. 사장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공짜로 일하겠다고 했다. 돈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일만 하게 해달라고 했다. 근무 시간을 2배로 늘리겠다고 했다. 밤새 일해도 좋다고 했다. 주말에도 나오겠다고 했다. 명절에도 쉬지 않겠다고 했다. 휴가도 필요 없다고 했다. 그저 아들을 게임의 말처럼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아이는 아직 어리다고 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머리를 조아렸다. 태어는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그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굴욕당하지 말라고 했다. 일어나시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바닥에 떨어졌다. 절대적인 절망의 장면이었다. 한 어머니가 가족의 존엄성에서 남은 작은 조각이라도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다. 강태준은 이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이었다.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이 순간을 즐겼다. 이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었다. 태어는 주먹을 꽉 쥐었다.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피가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그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10살 소년이 아니었다. 가족을 지켜야 하는 남자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신이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이었다. 그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강태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기업인들이
지루함이나 조롱의 표정으로 간청을 지켜보는 동안 태호가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다. 그의 말은 예상치 못한 확고함으로 공기를 갈랐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도전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웅성거렸다. 미라는 필사적으로 그를 막으려 했다. 아들의 팔을 잡았다. 손에 힘을 주었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걸 알았다. 강태준이 단지 그들이 공개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다. 제발 하지 말라고 눈빛으로 애원했다. 하지만 태호는 평소답지 않은 침착함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다. 아버지가 항상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말이다. 돌아가신 아버지 박진우의 이름이 칼날처럼 미란의 가슴에 떨어졌다. 고통의 신음이 터져 나왔고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주저앉았다. 남편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1년 전 그날이 생생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집 마룻바닥에서 숨을 거둔 남편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구급차를 부를 돈도 없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기억이 지금도 그녀를 괴롭혔다. 강태준은 차갑고 연극적으로 박수를 쳤다. 손뼉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비웃음이 섞인 박수였다.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명령했다. 비서에게 휴대폰을 꺼내라고 했다. 영상으로 남기라고 했다. 소년이 자신의 가족을 망쳤다는 걸 깨닫는 정확한 순간을 포착하고 싶었다.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10살짜리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오락이었다. 권력자의 잔인한 놀이였다. 태호는 천천히 화이트보드로 걸어갔다. 맨발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았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뒤에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화면 앞에 섰다. 방정식은 200개의 상호 의존적 변수를 가진 복잡한 최적화 문제였다. 어른에게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었다. 하물며 10살 아이에게는 말할 것도 없었다. 수식이 빽빽하게 화면을 채우고 있었다. 보통 사람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눈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붕괴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 포기할지 궁금해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인생의 파괴를 목격하고 있다고 믿었다. 실망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들도 있었다. 태어는 마커를 요청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한 보조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건넸다. 젊은 직원이었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보였다. 마치 사형 집행에 참여하는 것 같았다.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태호가 수식을 검토하는 동안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그는 화면을 응시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했다. 손가락으로 공중에 무언가를 그렸다.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패턴을 찾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분 단위로 느리게 지나갔다. 유일한 소리는 미란의 억눌린 흐느끼는 소리와 에어컨의 윙윙거림 뿐이었다. 회의실은 무덤처럼 조용했다. 어떤 임원은 지루한 듯 시계를 보았다. 다른 사람은 한숨을 쉬었다. 이미 결과를 안다는 듯이 말이다. 태호는 외과 의사의 주의력으로 방정식을 연구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모든 것이 떠올랐다. 밤늦게까지 함께 공부했던 시간들이 생각났다. 작은 방에서 낡은 책을 펼쳐놓고 공부했다. 아버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했다. 한 번에 한 단계씩 말이다. 이해할 때까지 반복했다. 수학은 예술이라고 했다. 아름다움이 있다고 했다. 논리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태호는 그 아름다움을 찾고 있었다. 복잡함 속에서 단순함을 찾고 있었다. 그의 눈이 갑자기 빛났다.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었다. 실마리를 찾았다. 마커 뚜껑을 열었다. 딸깍 소리가 났다. 손을 뻗어 보드에 닿았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첫 번째 기호가 보드에 나타났다. 두 번째가 따라왔다. 그의 손이 움직였다. 확신에 차서 움직였다. 망설임이 없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변했다. 사람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불가능이 기적의 시작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태호가 화이트보드에 쓰기 시작하자 경영진들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헛된 꿈처럼 보였던 것이 논리와 일관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진짜 기술적 지식이 드러났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체계적이었다. 그려지는 각 기호는 숨겨진 계획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소년이 이미 외우고 있던 것을 그저 옮겨 적는 것 같았다. 불신이 점점 불안으로 바뀌었다. 웃음소리가 멎었다. 조롱이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5분 만에 그는 화이트보드의 상당 부분을 복잡한 수학 구조로 채웠다. 빽빽한 수식이 보드를 가득 메웠다. 전문가들조차 생각하지 못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콜레스키 분해였다. 비선형 변수의 선형화였다. 회의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평균 지식을 넘어서는 고급 개념들이었다. 한 명씩 기업인들이 일어나 더 가까이서 관찰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다. 발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보는 것은 입을 다물 수 없게 만들었다. 이것은 시뮬레이션이 아니었다. 즉흥 연주가 아니었다. 정확하게 흐르는 논리적이고 우아한 추론이었다. 아름다움조차 있었다. 수학적 아름다운 말이다. 어떤 임원은 안경을 벗었다. 다시 썼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비볐다. 자신이 보는 것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다른 사람은 동료에게 속삭였다. 저게 진짜냐고 물었다.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인 것 같다고 했다. 테어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계속 움직였다. 리듬이 있었다. 마커 소리만이 고요를 깼다. 긁적거리는 소리가 리듬을 만들었다. 최면을 거는 것 같았다. 모두가 그 소리에 집중했다. 5번째 분이 끝날 무렵 테어는 마커를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섰다. 방정식이 풀렸다. 완성되었다. 그는 손을 털었다. 잉크가 묻어 있었다. 침묵은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마커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폭발처럼 들렸다. 딸그랑. 모두가 그 소리에 놀라 움찔했다. 강태주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화이트보드로 걸어갔다. 각 발걸음이 무거웠다. 각 줄을 읽을 때마다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처음에는 회색이 되었다. 그 다음에는 창백해졌다. 마지막에는 거의 하얗게 되었다. 불신이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이럴 수가 없었다. 불가능했다. 하지만 눈앞에 있었다. 부정할 수 없었다. 한 명씩 다른 임원들이 다가왔다. 놀람의 표정이 회의실을 장악했다. 누구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맨발의 10살짜리 아이가 말이다. 그들이 3억 원을 들여도 풀지 못한 문제를 말이다. 한 임원이 화면 사진을 찍었다. 플래시가 번쩍였다. 증거로 남기고 싶었다. 나중에 누가 믿겠는가.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강태주는 손이 떨렸다. 화이트보드를 더듬었다. 수식을 다시 확인했다. 실수를 찾으려고 했다. 허점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없었다. 완벽했다. 흠잡을 데가 없었다. 저명한 컨설턴트가 화상회의로 호출되었다. 독일의 수학자였다. 하인리히 베르그만 박사였다.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다.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쓴 노인이었다. 그는 해결책을 보았다. 처음에는 무표정했다. 그러다 눈이 커졌다. 입이 벌어졌다. 안경이 코끝으로 내려왔다. 그의 반응은 파괴적이었다. 소년이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드문 천재성으로 해결했다는 것이었다. 베르그만은 독일어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손으로 머리를 쥐어짰다. 그는 영어로 말했다. 이것은 단지 정확할 뿐만 아니라 우아하다고 했다. 학술 논문에 실릴 만하다고 했다. 대학 수준을 넘어선다고 했다. 아니 박사 수준이라고 했다. 회의실이 다시 웅성거렸다.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인가? 꿈이 아닌가? 강태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힘이 빠졌다.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10년 동안 쌓아온 오만함이 무너졌다. 10살짜리 아이에게 말이다. 미라는 여전히 벽에 기대어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을 보았다. 아들이 해냈다는 것을 알았다.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는 것을 말이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태어는 조용히 서 있었다.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미소를 보냈다. 작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해냈어요, 어머니. 그의 눈빛이 말했다. 우리가 해냈어요. 베르그만 박사의 확인이 회의실의 권력 구조를 흔들었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독일 수학자인 하인리히 베르그만은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2분 동안 화면을 응시했다. 손으로 입을 가렸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단 2단어였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다. 화면은 충격에 빠진 그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누가 이 해결책을 만들어냈는지 물었다. 10살짜리 소년이라는 말을 듣고는 믿을 수가 없었다. 화면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50년 동안 수학을 연구했지만 이런 것은 처음 봤다고 했다. 그는 안경을 벗었다. 눈을 비볐다. 다시 화면을 보았다. 여전히 거기 있었다. 현실이었다. 몇 마디로 박사는 단언했다. 이 해결책은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학술 출판물에 실릴 가치가 있다고 했다. 국제학회에서 발표할 만하다고 했다. 강태준은 패배하고 당황하여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평생 쌓아온 확신이 산산조각났다. 그는 항상 돈이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다. 최고의 인재를 고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맨발의 아이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다음 순간 태호가 말했다. 오만함 없이 하지만 확고하게 말이다.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배웠다고 했다. 박진우였다. 응용수학대학 교수였던 그는 연구비 횡령을 고발했다가 해고당했다.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낸 대가였다. 그 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어떤 대학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다. 천직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마지막 몇 년을 집에서 아들을 가르치며 보냈다. 인정도 자원도 없이 말이다. 작은 방에서 낡은 책으로 말이다. 아버지는 말했다고 태호가 덧붙였다. 지식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라고 했다. 그것이 진정한 부라고 했다. 하지만 6개월 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의료보험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었다. 구급차를 부를 돈도 없었다. 집바닥에서 돌아가셨다. 태호가 그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에 말이다. 소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볼을 타고 떨어졌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를 지혜와 존엄의 상속자로 만들었다고 했다. 가장 소중한 유산을 남겼다고 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12명의 경영진이 처음으로 자신의 비인간성을 마주해야 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용기만은 잃지 않은 소년의 눈빛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말이다. 얼마나 추악한 모습인가. 강태준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부끄러웠다.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수치심을 느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었다. 품이었다. 정직이었다. 인간성이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임원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워서 태호를 쳐다볼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은 눈물을 닦았다. 언제 마지막으로 울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모두가 무언가를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말이다. 양심이었다. 인간미였다. 미라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자랑스러웠다. 가슴이 벅찼다. 남편이 아들에게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다. 유산이었다. 지식의 유산이었다. 가치관의 유산이었다. 사랑의 유산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유산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온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태호는 아버지 이야기를 끝냈다.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닿았다. 아버지는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고 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말이다. 한 번에 하나의 방정식씩 말이다. 하나의 가르침씩 말이다. 그리고 지금 태호는 그 믿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긴장이 아니었다. 반성이었다. 부끄러움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변화의 시작이었다. 희망의 시작이었다. 태호의 말이 회의실의 판결처럼 울려 퍼졌다. 어린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그는 나이를 넘어서는 성숙함으로 설명했다. 방정식을 푸는 것은 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것이라고 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버릴 수 있는 오락거리로 보는 방식이라고 했다. 장난감처럼 말이다.
어머니가 6년 동안 화장실을 청소했지만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굴욕에는 수학적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계산할 수 있는 방정식은 없다고 했다. 정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아버지의 상실을 치유할 방정식은 없다고 했다. 죽음을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다. 떨리지 않았다. 강했다. 강태준은 아무리 강력해도 그것에 대한 답이 없었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태호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결론을 내렸다. 부과된 조건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약속받은 것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3배의 급여와 관리직을 말이다. 긴장이 고조되었다. 모두가 내기의 결말을 기다렸다. 회의실의 공기는 전기처럼 느껴졌다. 땀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이 대답하기 전에 뜻밖의 목소리가 회의실 뒤쪽에서 들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언제 들어왔는지 아무도 몰랐다. 발렌티나 류였다. 존경받는 기업인이자 강태준의 유일한 경쟁 기업의 창립자였다. 테크비전의 대표였다. 그녀의 존재는 모두에게 놀라움이었다. 아무도 그녀가 여기 있을 줄 몰랐다. 왜 여기 있는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녀는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목격했고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일어섰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발렌티나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다. 세련된 정장을 입었다. 하지만 화려하지 않았다. 실용적이었다. 그녀는 경영진이 소년을 대하는 오만함을 비판했다. 목소리는 강했다. 분노가 담겨 있었지만 통제되어 있었다. 냉철했다. 태호의 재능이 낭비되거나 가족이 상처받은 자존심에 계속 고문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라고 했다. 인권의 문제라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존재감이 공간을 지배했다. 발렌티나는 동정심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정의 때문이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회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강태준에게 대등하게 도전했다. 감히 그에게 맞서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강태준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오랜 경쟁자들이었다. 10년 넘게 경쟁해왔다. 서로를 잘 알았다. 서로의 약점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사업이 아니었다. 인간성에 관한 것이었다. 영혼에 관한 것이었다. 발렌티나는 계속했다. 이 아이가 여기서 겪은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잔인하다고 했다. 비인간적이라고 했다. 재능은 우편 번호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천재성은 은행 계좌를 보지 않는다고 했다. 부모의 직업을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옷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고 했다. 신발을 보고 가치를 결정한다고 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회의실을 강타했다. 어떤 임원은 불편해 보였다.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다. 다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다. 양심이 찔렸다.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다. 변론할 수 없었다. 발렌티나는 태호에게 다가갔다. 소년과 눈높이를 맞췄다.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허리를 숙였다. 존중을 표했다. 당신은 특별하다고 말했다. 방정식을 풀어서가 아니라고 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품위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증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태호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처음으로 어른의 눈에서 진정한 존중을 보았다. 동정이 아니었다. 연민이 아니었다. 인정이었다. 동등함이었다. 그것이 그가 평생 원했던 것이었다. 그저 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말이다. 인간으로 대우받는 것 말이다.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것 말이다. 그것이 전부였다. 발렌티나가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울렸다. 똑똑똑.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였다. 그녀의 자세와 어조는 깊은 상처 위에 쌓아 올린 권위를 드러냈다. 힘들게 얻은 권위였다. 선물 받은 것이 아니었다. 태호 앞에 무릎을 꿇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발렌티나류가 무릎을 꿇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밝혔다. 천천히 말했다. 또렷하게 말했다. 자신도 가정부의 딸이었다고 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자랐다고 했다. 공장에서도 일했다고 했다. 10대 때부터 말이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였다. 올바른 성이나 옷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했다고 했다. 수없이 많이 말이다. 팔의 흉터를 보여주었다. 소매를 천천히 걷어 올렸다. 긴 흉터가 드러났다. 울퉁불퉁했다. 아물었지만 영원히 남을 흔적이었다. 열악한 환경에서 수년간 일한 결과였다. 공장 기계에 닫힌 자국이었다. 안전장치도 없었다. 보상도 없었다. 그저 일터로 돌아가라는 말만 들었다. 태어처럼 100번이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아니 1000번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까지 말이다. 인간으로 대우받기까지 말이다. 특권이 아닌 땀과 인내로 제국을 건설했다고 했다. 맨손으로 시작했다고 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이다. 빚만 가득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이 소년 앞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같은 눈빛을 보았다. 같은 결단을 보았다. 같은 고통을 보았다. 그러고는 혁명적인 제안을 했다. 미란을 서비스 총괄 관리자로 고용하겠다고 했다. 월급은 300만 원이라고 했다. 강태준이 약속한 것의 3배였다. 그리고 태우에게는 테크비전의 젊은 인재 프로그램 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학비 전액 지원이었다. 멘토링까지 포함이었다. 최고의 교수들이 가르칠 것이었다. 공부하는 동안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했다. 강태준이 폭발했다. 탁자를 주먹으로 쳤다. 쾅! 물컵이 흔들렸다. 발렌티나가 자신의 인재를 훔친다고 비난했다. 비열하다고 했다. 기회주의라고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목에 혈관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침착하게 반박했다. 아무것도 훔치는 게 아니라고 했다. 태어는 당신 소유가 아니라고 했다. 단지 존엄성을 제공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인간다운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다. 강철처럼 단단했다. 미라는 여전히 충격 상태였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일어서라는 초대를 받았다. 다리가 떨렸다. 발렌티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진심이었다. 자신의 어머니도 화장실을 청소하다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울면서 이야기했다. 목이 메었다. 자신의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한다고 했다. 뼈에 새겨진 기억이라고 했다. 매일 투명 인간처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고 했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고 했다. 그 장면은 가장 냉담한 경영진들조차 감동시켰다. 어떤 사람은 눈을 돌렸다. 볼 수 없었다. 너무 아팠다. 다른 사람은 눈물을 닦았다. 손등으로 빠르게 닦았다. 처음으로 미라는 인간으로 대우받았다. 그림자가 아니라 말이다. 사람으로 보였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말이다. 발렌티나는 맹세했다. 이것이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했다. 더 이상의 굴욕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 약속은 자선이 아니라 정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마땅한 권리였다. 미라는 손을 떨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진짜인가? 꿈이 아닌가? 곧 깨어날 것인가? 발렌티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진지했다. 당신은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당신 둘 다 돌볼 것이라고 했다. 약속한다고 했다. 태어는 어머니를 보았다.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다. 어머니의 눈에서 말이다. 오랜 시간만이었다. 너무 오래되어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말이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 권력의 균형이 이동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말이다. 정의의 방향으로 말이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다.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무게였다. 발렌티나의 연설은 감동적이면서도 가차없었다. 그곳에 뿌리 박힌 권력과 편견의 구조를 고발했다. 시스템 자체를 비판했다. 태어는 방정식을 풀었기 때문에 천재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를 땅에 묶어두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극복했기 때문에 천재라고 했다. 불공정을 이겨냈기 때문이라고 했다. 화이트보드에 적힌 해결책을 보여주었다. 손으로 가리켰다.
그 복잡성과 우아함을 강조했다. 아무런 지원 없이 이것을 해냈다고 상기시켰다. 소프트웨어도 없이 말이다. 컴퓨터도 없이 말이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만으로 말이다. 사랑으로 전해진 지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찢어진 신발과 소박한 옷 때문에 이 재능을 거의 무시할 뻔했다고 했다. 외모로 판단했다고 했다. 본질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강태준은 침묵했다. 도덕적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다.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자존심이었다. 허영이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하려고 했다. 마지막 시도였다. 내기를 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미란에게 3배의 급여와 관리직을 주겠다고 했다.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하지만 태호가 거부했다. 모두가 놀랐다. 당황스러운 용기로 설명했다. 받아들이는 것은 부과된 굴욕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잘못된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수치심으로 강요된 자선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존중과 존엄성을 원한다고 했다. 진심을 원한다고 했다. 발렌티나와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그녀가 올바른 이유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태준은 얼어붙었다. 10살짜리 소년에게 거부당하고 있었다.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 모든 것을 가진 남자가 아무것도 없는 아이에게 거절당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통제했다. 모든 사람을 통제했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돈이 통하지 않았다. 권력이 통하지 않았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강태준이 울기 시작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억제하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굴욕 때문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야망에 잃어버린 아들 때문이었다. 가족을 희생시킨 것 때문이었다. 눈물 사이로 고백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들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고 했다. 미국에 있다고 했다. 수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의 고백은 참석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강력한 강태준이 울고 있었다. 무너지고 있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인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완벽한 가면이 벗겨졌다.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상처를 보여주고 있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침묵이었다. 존중의 침묵이었다. 연민의 침묵이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태호가 손을 내밀었다. 작은 손을 말이다. 용서를 제안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는데 결코 늦지 않았다고 말이다. 모두가 변할 수 있다고 했다. 원한다면 말이다. 태호는 강태준에게 다가갔다. 천천히 걸었다. 작은 손을 내밀었다. 강태준은 그 손을 쳐다보았다. 떨렸다. 깨끗한 손이었다. 순수한 손이었다. 그리고 잡았다. 큰 손이 작은 손을 감쌌다. 따뜻했다. 진짜였다. 용서였다. 구원이었다. 강태준은 더욱 울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치유의 눈물이었다. 미란도 울고 있었다. 모두가 울고 있었다. 회의실이 눈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변화의 눈물이었다. 희망의 눈물이었다. 발렌티나는 미소를 지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미소였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오늘 무언가가 바뀌었다. 단지 한 가족의 운명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도 말이다. 인생도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다. 방정식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었다. 숫자보다 강력한 기적이었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인 기적이었다.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든 기적이었다. 구원의 순간은 갑작스러운 도착으로 중단되었다. 평화가 깨졌다. 회의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모두가 놀라 돌아보았다. 강다미안이 들어왔다. 강태준의 아들이자 회사의 부회장이었다. 30대 초반이었다. 값비싼 정장을 입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증오와 좌절이 가득했다. 눈이 붉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회의 영상을 봤다고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고 했다. 믿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제 모두 앞에서 아버지와 대면했다.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거리의 아이 앞에서 감정적으로 변하는 아버지를 보는 것을 경멸했다.
울고 있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다. 자신 때문에도 울지 않았다. 하지만 낯선 아이 때문에 우는 것이었다. 발렌티나를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했다.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버지를 약하다고 비난했다. 병적이라고 했다. 조롱하는 제스처로 화면에 새로운 방정식을 투사했다. 리모컨을 꺼냈다.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바뀌었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이었다. 기밀로 분류된 실제 문제였다. 회사의 최고 기밀이었다. 컨설턴트조차 직면하지 못한 것이었다. 수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걸려있는 것이었다. 테오가 정말 천재라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목소리를 높였다. 실패하면 어머니는 쫓겨날 것이고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환경이 긴장으로 가득 찼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발렌티나가 항의했다. 일어섰다. 이것은 터무니없고 잔인하다고 주장했다. 아이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강태준이 개입하려 했지만 무시당했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아들은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했다. 그러자 다미안이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25년 동안 아버지의 인정을 구했다고 했다.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 최고 성적으로 졸업했다. 회사를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항상 사업을 위해 무시당했다. 회의가 더 중요했다. 거래가 더 중요했다. 돈이 더 중요했다. 그런데 이제 몇 분 만에 낯선 사람이 자신이 결코 얻지 못한 것을 정복했다고 했다. 관심과 존경과 감정을 말이다. 눈물까지 말이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손이 떨렸다. 그의 잔인함은 이제 이해되었다. 버림받음에서 태어난 것이었다. 사랑받지 못한 아들의 고통이었다. 평생의 상처였다. 태어는 놀라운 공감으로 분노 너머를 보았다. 다미안의 눈을 쳐다보았다. 거기서 고통을 보았다. 외로움을 보았다. 다미안에게 말했다. 조용히 말했다. 당신도 아버지를 잃었다고 했다. 비록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지만 말이다. 같은 방에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다. 회의실 전체가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무거운 침묵이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미안은 얼어붙었다. 10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꿰뚫어 봤다. 가장 숨기고 싶었던 것을 드러냈다. 강태준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정말로 보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다. 거기서 고통을 보았다. 외로움을 보았다. 자신이 만든 상처를 보았다. 자신이 한 일을 보았다. 가슴이 아팠다.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태어는 계속했다.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며 단언했다. 그 방정식을 풀려고 시도하겠다고 했다. 자부심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모두가 자신을 해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변화는 가능하다고 했다. 치유는 가능하다고 했다. 다미안은 비웃었다. 하하. 웃음소리가 공허했다. 하지만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두려움이었다. 희망이었다. 이 아이가 정말 해낼까봐 두려웠다. 그리고 동시에 해내기를 바랐다. 그리고 거기서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 앞에서 태호는 또 다른 기적을 시작했다. 마커를 잡았다. 새로운 방정식을 바라보았다. 훨씬 더 어려웠다. 이전 것의 2배는 복잡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을 기억했다.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다고 했다. 찾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포기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태어는 찾기 시작했다. 손을 뻗어 화이트보드에 닿았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숨을 죽였다. 모두가 지켜보았다.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단순히 방정식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치유에 관한 것이었다. 구원에 관한 것이었다. 가족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2번째 기회에 관한 것이었다. 모두를 위한 말이다. 태어는 새로운 도전을 마주했다. 화면에 펼쳐진 방정식을 보았다. 이번 것은 훨씬 더 복잡했다. 첫 번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3차원 변수들로 가득했다. 수십 개가 서로 얽혀 있었다. 중첩된 비선형 제약 조건들이 있었다. 미로처럼 복잡했다. 고급 미분 계산을 요구하는 함수들이었다. 대학원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슈퍼컴퓨터와 전문가 팀이 필요한 종류의 문제였다. 보통은 말이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30분만 달라고 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다. 떨림이 없었다. 다미안은 여전히 경멸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이 아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였다. 첫 번째는 운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두 번째는 다르다. 동의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고 말했다. 30분이라고 했다. 타이머를 설정했다. 침묵이 회의실을 덮었다. 무거운 침모를 튀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숨을 참았다. 소년이 추론을 시작했다. 눈을 감았다. 집중했다. 첫 5분 동안 태호는 문제를 하위 문제들로 분해했다. 이전에 언급한 분해 기술을 적용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방법이었다. 큰 문제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것이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각 새로운 단계마다 앞에 수학적 괴물을 단순화했다. 점점 작아졌다.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손가락으로 공중에 그렸다. 계산하고 있었다. 10분이 되었을 때 다차원 변수를 2차원 시각적 표현으로 변환했다.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렸다. 복잡한 공간을 평면으로 만들었다. 패턴을 찾았다. 연결을 봤다. 15분에는 추상 대수학의 고급 정리를 적용했다. 회의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들이었다. 한 임원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저게 뭐냐고 물었다. 동료도 몰랐다. 고개를 저었다. 본 적도 없다고 했다. 20분이 되었을 때 인사 담당 이사가 충격을 받아 중얼거렸다. 그는 리군 이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소수의 성인만이 마스터하는 지식이었다. 박사 과정에서나 배우는 것이었다. 대학원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10살 아이가 이런 것을 아는가? 그리고 28분이 되었을 때 태호가 멈췄다. 눈을 떴다. 창백했다. 얼굴에 피가 없었다. 땀에 젖어 있었다.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지쳐 보였다. 완전히 소진된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마커를 잡을 수조차 없었다. 다 끝났다고 선언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마커를 내려놓았다. 딸그랑 소리가 났다. 회의실에 울렸다. 다미안은 침묵 속에서 화이트보드로 다가갔다. 천천히 걸었다. 확신이 없었다. 각 줄을 읽었다. 손가락으로 따라갔다. 읽을 때마다 얼굴이 변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그는 실수를 찾으려고 했다. 허점을 찾으려고 했다. 그 다음 혼란스러웠다. 이해할 수 없었다. 너무 복잡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 입이 벌어졌다. 눈이 커졌다. 해결책은 단순히 문제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학적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 전례 없는 접근 방식이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다. 공학과 경제학의 특정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었다. 혁명적이었다. 역사적이었다. 경악이 회의실을 장악했다. 사람들이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렸다. 화이트보드로 몰려갔다. 다미안은 고개를 흔들었다. 이해하려고 애썼다. 믿을 수 없었다. 외부 확인을 요청했다. 베르그만이 다시 호출되었다.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다. 새 해결책을 보았다. 수학자는 더욱 놀랐다. 첫 번째보다 더 놀랐다.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진짜 혁신 앞에 있었다. 국제학회에 걸맞은 것이었다. 논문으로 발표될 것이었다. 소녀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한계를 확장했다. 새로운 길을 열었다. 어린아이가 방금 성인 지식의 경계를 재정의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자발적인 박수였다. 진심이었다. 감탄이었다. 미라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다. 남편이 보고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태호는 조용히 서 있었다. 승리를 즐기지 않았다. 그저 피곤했다. 온 힘을 다했다. 하지만 해냈다. 불가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두 번째 기적을 만들었다. 베르그만의 확인은 단호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화면에서 새 방정식을 검토하며 긴 침묵에 잠겼다. 몇 초가 아니었다. 거의 1분이었다. 끝없이 느껴졌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기다렸다. 숨도 쉬지 않았다. 그러다 독일어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경외와 불신이 섞인 말들이었다.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안경을 벗었다. 다시 썼다. 다시 화면을 봤다. 여전히 거기 있었다. 영어로 말했다.
그 작업은 단순히 정확할 뿐만 아니라 혁신적이라고 말했다. 목소리에 감탄이 담겨 있었다. 국제과학회의에 발표될 종류의 해결책이라고 했다. 중단된 뛰어난 유산의 연속이라고 했다. 박진우 교수의 유산이라고 했다. 또한 태어의 아버지 박진우에 대한 조용한 헌사라고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감동받았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회의실의 침묵이 지배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침묵이었다. 경외의 침묵이었다. 존중의 침묵이었다. 다미안은 이미 오만함 없이 주저앉았다. 의자에 무너졌다. 충격이 눈에 보였다. 얼굴이 창백했다. 손이 떨렸다. 모든 시선이 소년에게 돌아갔다. 여전히 손에 마커를 들고 있었다. 손가락은 잉크로 더러웠다. 파란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었다. 마치 정신적 전쟁터에서 나온 것 같았다. 피곤해 보였다. 지쳐 보였다. 그는 단지 어린아이였다. 하지만 방금 전문가 팀 전체를 능가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자신과 어머니에게 존엄성을 회복시켰다. 세상에 증명했다. 천천히 다미안이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다. 몇 분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제스처로 태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강다미안이 무릎을 꿇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무릎을 꿇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목소리가 깨졌다. 소년을 아버지를 해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고백했다. 잔인했다고 인정했다. 자신이 가장 경멸하는 유형의 남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목소리가 깨졌다. 진심이었다. 후회가 담겨 있었다. 고통이 담겨 있었다. 태어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작은 손이 큰 손을 꽉 쥐었다. 따뜻했다. 용서였다. 하지만 약속을 요청했다. 조건이 있었다. 다미안이 아버지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했다. 진짜 대화를 하라고 했다. 후회에 대해 말하라고 했다. 사랑에 대해 말하라고 했다. 그들을 갈라놓은 고통에 대해 말하라고 했다. 재건을 시도하라고 했다. 관계를 고치라고 했다. 너무 늦지 않았다고 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공유된 고통이 있었다. 같은 상처가 있었다. 억눌린 화해의 의지가 있었다. 수년간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유대가 만들어졌다.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였다. 둘이 포옹했다. 천천히 일어나 껴안았다. 기업인으로서가 아니었다. 서로에게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는 인간으로서였다. 아버지와 아들로서였다.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들을 꼭 안았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던 순간인가. 몇 년이었다. 아니 평생이었다. 다미안도 울었다.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감동받았다. 마음이 움직였다. 이것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었다. 인간성의 회복이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한 이모는 자신의 아들을 생각했다. 얼마나 오래 통화하지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인가. 다른 사람은 부모를 생각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방문하지 않았다. 이 장면이 그들 모두에게 거울이 되었다.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만들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돌렸다. 너무 사적인 순간이었다. 침입하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은 눈물을 닦았다. 자신의 가족을 생각했다. 기적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잃은 소년의 마음에서 태어났다. 상실에서 치유가 나왔다. 고통에서 희망이 나왔다. 태호는 그 장면을 보았다. 미소를 지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한 일을 말이다. 용서를 선택한 것을 말이다. 미라는 아들에게 다가가 껴안았다. 당신은 기적을 만들었다고 속삭였다. 2번이나 말이다. 방정식의 기적과 마음의 기적을 말이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했다. 그저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사랑이라고 했다. 용서라고 했다. 연민이라고 했다. 그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했다. 숫자보다 강력한 기적이라고 했다. 강태준과 다미안의 화해는 조용히 목격되었다. 기업인들이 지켜보았다. 미란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멈출 수 없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태호는 이제 떨리고 있었다. 마침내 울도록 허락했다.
긴장이 풀렸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다. 고통을 치유로 바꿨다.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환경이 회복되기 전에 평온이 중단되었다. 갑작스럽게 말이다. 예상치 못하게 말이다. 모두가 깊은 감정의 순간에 있었다. 치유의 순간에 있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기다리지 않았다. 현실은 침입했다. 냉혹하게 말이다. 강태준의 휴대폰이 연속으로 진동했다. 윙윙윙.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메시지를 읽으면서 말이다. 손이 떨렸다. 회의 영상이 유출되었다. 태호가 잔인하게 도전받는 순간을 포착한 녹화였다. 미란의 굴욕도 담겨 있었다. 그리고 소년의 후속 승리도 말이다. 이제 모든 소셜 플랫폼에 있었다. 통제할 수 없었다. 이 시간 만에 영상이 300만 조회수에 도달했다. 멈출 수 없었다. 계속 퍼졌다. 파장은 파괴적이었다. 제목과 해시태그가 퍼졌다. 미란을 위한 정의, 백만장자를 물리친 소년, 공개 굴욕과 구원, 댓글이 쏟아졌다. 가족에 대한 지지였다. 기업인들에 대한 분노였다. 많은 사람들이 미란에게서 보이지 않는 어머니들의 일상적 투쟁을 인식했다. 매일 고생하는 사람들 말이다. 다른 사람들은 태호에게서 재능이 사회 계층을 모른다는 증거를 보았다. 강태준은 댓글을 읽으며 얼어붙었다. 3명의 고객이 계약을 취소했다. 이메일이 계속 왔다. 회사 주가가 급락했다. 그래프가 빨간색이었다. 이사회는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했다. 30년 동안 이렇게 노출된 적이 없었다. 엄격함으로 쌓아 올린 제국이 이제 무너지고 있었다. 영상으로 녹화된 5분간의 잔인함 때문이었다. 그는 주저앉았다. 의자가 삐걱거렸다. 패배했다. 다미안이 옆에서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했다.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행정상의 실수 때문이 아니었다. 인간이 되는 가치를 잊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몰락은 재정적이지 않았다. 도덕적이었다. 영혼의 파산이었다. 평생 쌓아온 명성이 무너졌다. 한순간의 말이다. 5분의 영상이 30년의 경력을 파괴했다. 아이러니했다. 수십억 원을 벌었지만 지금은 한 푼의 가치도 없었다. 명판에 적힌 이름이 이제 조롱거리가 되었다. 소셜미디어는 무자비했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분노였다. 정의를 요구했다. 사임을 요구했다. 처벌을 요구했다. 영혼의 파산이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부끄러웠다. 두려웠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발렌티나가 다가왔다.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것이 결과라고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했다. 진심으로 변화한다면 말이다. 강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다. 발렌티나는 태호를 가리켰다. 그에게서 배우라고 했다. 진실에서 시작하라고 했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모두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다. 위기의 순간이었다. 선택의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결정을 내렸다. 일어섰다. 그리고 말했다. 세상의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다. 모든 것을 고백하겠다고 했다. 숨기지 않겠다고 했다.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용기 있게 말이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조용히 이 화해를 목격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기업인들이 지켜보았다. 경외심으로 말이다. 미란도 보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얼굴에서 계속 흘러내렸다. 손으로 입을 가렸다. 믿을 수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말이다. 그녀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멈출 수 없었다. 감정이 북받쳤다. 너무나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움이었다. 태호는 이제 떨리고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마침내 울도록 허락했다. 참았던 것을 놓아주었다. 긴장이 풀렸다.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다. 마침내 말이다. 고통을 치유로 바꿨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꿨다.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 조금이지만 의미 있게 말이다. 강태준이 자신의 몰락의 혼돈에 빠져 있는 동안 태호가 그에게 다가갔다. 전화기를 가져갔다. 녹화를 시작했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서 선언했다. 이제 세상의 실수뿐만 아니라 변화도 보여줄 때라고 했다. 사람들은 이미 강태준의 최악을 봤다고 했다. 이제 그가 정말로 변했는지 볼 때라고 했다. 장치를 배치했다. 마음으로 말하라고 요청했다.
진심을 말하라고 했다. 강태준은 망설였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소년의 확고한 시선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숨김없이 말이다. 변명 없이 말이다. 모든 세부 사항을 말했다. 어떻게 미란을 대했는지 말했다. 왜 그랬는지 말했다. 권력에 취했다고 인정했다. 인간성을 잃었다고 인정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계속 말했다. 멈추지 않았다. 진실을 말해야 했다. 전부를 말해야 했다. 미란을 굴욕했다고 고백했다. 가족을 파괴할 목적으로 잔인한 내기를 했다고 했다. 이익과 통제에 대한 집착으로 인간성을 잊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자신의 야망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고 인정했다. 오늘에서야 정말로 무엇이 파괴되었는지 이해했다고 했다. 박진우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난당한 유산에 대해 말했다. 그의 죽음으로 이어진 불의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태호가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용서를 제공했는지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진심이었다. 그러고는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직급 구분 없이 모든 직원을 위한 인재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박진우의 이름으로 장학금 생성을 발표했다. 500억 원이 저소득층 뛰어난 젊은이들에게 할당되었다. 각 직원의 이름을 배우겠다고 약속했다. 아들과의 관계를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발렌티나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감동받았다. 녹화가 끝날 때 강태준은 태호에게 영상을 모든 네트워크에 배포하라고 요청했다. 자신의 이미지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제국의 몰락 앞에서 한 남자의 재탄생이었다. 죄를 딛고 일어서는 불사조였다. 어둠 속의 빛이었다. 절망 속의 희망이었다. 강태준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회사를 잃을 수도 있었다. 재산을 잃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영혼을 되찾았다. 인간성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돈보다 중요했다. 권력보다 중요했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침묵이었다. 존중의 침묵이었다. 희망의 침묵이었다. 태어는 전화기를 들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영상이 인터넷으로 퍼져나갔다. 빠르게 확산되었다. 바이럴이 되었다. 순식간에 수천 명이 봤다. 수만 명이 봤다. 공유했다. 댓글을 달았다. 반응했다. 세상이 지켜보고 있었다. 판단하고 있었다. 평가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진심을 확인하려고 했다. 정말로 변했는지 보려고 했다. 말뿐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했다.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했다. 마음을 읽으려고 했다. 영혼을 들여다보려고 했다. 깊이 파고들려고 했다. 몇 초 만에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회의적이었다. 진짜 변화인지 의심했다. 다른 사람들은 감동받았다. 두 번째 기회를 믿었다. 미라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믿을 수 없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다. 이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었다. 태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어머니. 그의 눈빛이 말했다. 세상을 바꿨어요. 조금이지만 말이다. 하지만 시작이에요. 미라는 아들을 껴안았다. 자랑스러웠다.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고 믿었다. 미소 짓고 있다고 믿었다. 그들의 아들이 한 일을 보며 말이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다. 강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준비했다. 마음을 열 준비를 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다. 카메라가 돌아갔다. 영상이 녹화되고 있었다. 세상에 보일 영상이었다. 미라는 손을 꼭 쥐고 있었다. 태호도 긴장했다. 이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다. 말뿐이 아닌 행동이었다. 태호가 영상을 네트워크에 보내는 동안 새로운 요청이 들어왔다. 언론이 어머니와 아들을 생방송으로 인터뷰하고 싶어 했다. 미라는 여전히 청소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망설였다. 겁이 났다. 노출되었다. 취약했다. 텔레비전에 이런 모습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다. 옷이 낡았다. 얼룩이 있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발렌티나가 그녀를 확고하게 붙잡았다. 그 옷은 수년간의 정직한 노동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거기에는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다.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했다. 태호도 강조했다. 진실은 가면이 필요 없다고 했다. 용기만 필요하다고 했다. 눈물을 흘리며 미라는 받아들였다. 몇 분 만에 회의실이 즉흥 스튜디오로 변했다. 카메라가 배치되었다. 조명이 켜졌다. 중앙에 태호와 그의 어머니가 앉았다. 반대편에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기자 김재현이 있었다. 그는 존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소개했다. 정확성과 감정으로 사건을 서술했다. 미란에게 아들이 그런 식으로 도전받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떨리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부자들의 눈에서 경멸을 보는 고통을 말했다. 아들이 잔인한 내기에 연루되는 것을 보는 공포를 말했다. 하지만 남편 박진우에 대해서도 말했다. 세상이 외모로만 아들을 판단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사람 말이다. 재능으로는 절대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사람 말이다. 울면서 그 순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기자가 소년을 향해 돌아섰다. 왜 용서를 선택했느냐고 물었다. 태호의 대답은 간단하고 파괴적이었다. 잔인함의 순환은 연민으로만 깨진다고 했다. 아버지가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다고 했다. 세상이 그에게 상처받을 모든 이유를 주었지만 말이다. 자신을 해친 사람들과 같아질 이유를 주었지만 말이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다. 인터뷰는 나라를 감동시켰다. 깊이 말이다. 진심으로 말이다. 수백만 명이 시청했다. 텔레비전 앞에 모였다. 가족과 함께 봤다. 친구와 함께 봤다. 화면 앞에서 울었다. 미란의 이야기에 울었다. 태호의 용기에 울었다. 자신의 삶을 반성했다. 자신의 편견을 반성했다. 많은 사람이 변화를 다짐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수백만 명이 시청했다. 화면 앞에서 울었다. 소셜미디어가 폭발했다. 메시지가 쏟아졌다. 지지였다. 연대였다. 감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보이지 않는 투쟁을 말했다. 미란과 태호에게서 자신의 일상적 전투의 반영을 봤다. 강태준의 영상도 힘을 얻었다. 서로 연결되었다. 이야기가 변형되었다. 잔인함에 대한 고발로 시작된 것이 구원과 사회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회사, 주가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자유낙하 중이었지만 말이다. 계약을 해지했던 고객들이 물러났다. 재고하기 시작했다. 이사회는 진심 어린 공개 변화에 영향을 받아 사임 요구를 철회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알았다. 그 어떤 것도 아들과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직 건설할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희망이 있었다. 발렌티나는 항상 지혜롭게 관찰하며 인정했다. 이 순간은 기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삶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했다. 영혼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간성을 되찾는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이런 순간을 많이 봤다. 사람들이 변하는 순간을 말이다. 진짜 변화를 말이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기자는 계속 질문했다.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탐구했다. 미라는 자신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을 말했다. 버스를 3번 갈아타는 것을 말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말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들 때문이었다. 태호 때문이었다. 그가 희망이었다. 미래였다. 기자가 태호에게 미래의 꿈을 물었다. 소녀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다. 자신처럼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말이다. 재능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말이다. 인터뷰가 방송되는 동안 수백만 명이 지켜보았다.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소셜 네트워크가 메시지로 넘쳐났다. 지지와 연대와 감탄의 메시지들이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자신의 보이지 않는 투쟁을 공유했다. 미란과 태호에게서 일상적 전투의 반영을 보았다. 자신의 고통을 보았다. 자신의 희망을 보았다. 강태준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영상도 힘을 얻었다. 바이럴이 되었다. 서사가 변형되었다. 완전히 바뀌었다. 이야기의 방향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복수의 이야기였다. 분노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용서의 이야기가 되었다. 희망의 이야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원했다. 긍정적인 것을 원했다. 변화를 믿고 싶었다.
그리고 강태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진심으로 변하고 있었다. 잔인함에 대한 고발로 시작된 것이 구원과 사회 정의의 상징으로 변했다. 희망의 이야기가 되었다. 자유 낙하 중이던 회사 주가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이다. 계약을 해지했던 고객들이 물러났다. 전화를 걸었다. 재고하고 싶다고 했다. 대화하고 싶다고 했다. 진심 어린 공개 변화의 영향을 받은 이사회가 사임 요구를 철회했다. 투표가 있었다. 만장일치였다. 강태준은 머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 어떤 것도 아들과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다. 수년간의 부재를 말이다. 놓친 생일들을 말이다. 함께하지 못한 저녁들을 말이다.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직 건설할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다리를 놓을 수 있었다. 관계를 재건할 수 있었다. 발렌티나는 항상 지혜롭게 관찰하며 인정했다. 이 순간은 기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삶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했다. 영혼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3일 후 테오와 미라는 테크비전 솔루션 본사 앞에 서 있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밝게 빛났다. 정원이 있었다. 표지판에 적혀 있었다. 재능에는 우편 번호가 없다. 발렌티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라는 더 이상 유니폼을 입지 않았다. 발렌티나가 보낸 우아한 옷을 입었다. 시작되는 새로운 단계의 상징이었다. 손을 잡고 건물에 들어갔다. 다양성과 포용성이 눈에 보이는 로비를 가로질렀다. 한쪽 구석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구내식당에서 저렴한 음식이 제공되었다. 벽에는 직원들의 사진과 극복 이야기가 걸려 있었다. 모든 세부 사항이 말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이다.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말이다.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실천이었다. 미라는 벽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다. 각 사진마다 이야기가 있었다. 극복의 이야기가 있었다. 희망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사진도 거기 걸릴 것이었다. 자신의 이야기도 전해질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었다. 미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평생 이런 곳을 꿈꿨다. 존중받는 곳을 말이다. 인간으로 대우받는 곳을 말이다. 그리고 이제 현실이 되었다. 태어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속삭였다. 정말로 해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선이 아니었다. 그들이 전 세계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이었다. 재능을 증명했기 때문이었다. 존엄성을 증명했기 때문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발렌티나가 미소를 지었다. 환영합니다. 말했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라는 울음을 터뜨렸다. 감정을 참을 수 없었다. 발렌티나가 그녀를 껴안았다. 괜찮다고 속삭였다. 여기서는 울어도 괜찮다고 했다. 기쁨의 눈물이라면 말이다. 행복의 눈물이라면 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행복의 눈물이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눈물이었다. 순수한 감정이었다. 거짓 없는 말이다. 그들이 건물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달랐다. 공기조차 달랐다. 여기서는 존중이 있었다. 인간미가 있었다.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다. 진심으로 말이다. 미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을 흡수하려고 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다. 인생이 바뀐 순간을 말이다. 태어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다. 여기서 잘할 수 있었다. 배울 수 있었다. 꿈을 이룰 수 있었다. 발렌티나와 회사의 인재개발 이사인 박소연의 환영을 받았다. 미란과 태어는 진정한 가치 위에 세워진 기관의 심장을 알게 되었다. 소연은 지혜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다. 미란과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청소부로 일하며 혼자 세 자녀를 키웠다. 자신의 역할 너머를 본 누군가에게 발견될 때까지 말이다. 이제 숨겨진 재능을 식별하는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었다. 직책 때문에 무시된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을 승진시켰다. 소연의 이야기는 미란을 감동시켰다. 즉각적인 연결을 느꼈다. 영혼의 연결이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연결이었다. 같은 고통을 겪었다. 같은 굴욕을 당했다. 같은 투쟁을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싸웠다. 그리고 결국 이겼다. 지금 여기 있다. 존중받는 위치에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같은 고통을 겪었다. 같은 투쟁을 했다. 발렌티나는 설명했다. 미란이 내부 인재 발굴을 위한 새 부서를 조정할 책임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몸소 경험한 것이라고 했다. 직책은 선물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경험의 인정이었다. 5층에는 새 부서가 운영될 곳이었다. 수십 명이 모여 있었다. 미란이 들어왔을 때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일반 서비스 부문의 전 직원들이었다. 모두 회사 내에서 승진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환영이었다. 미란을 깊이 흔들었다. 숨을 필요가 없는 환경에 처음 들어온 것이었다.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는 곳이었다. 태어는 촉촉한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했다. 어머니가 여기서 존중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도 아버지가 항상 원했던 대로 성장할 공간을 갖게 될 것이었다. 변화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문화의 시작이었다. 재능이 마침내 외모와 출신의 장벽을 이길 시대였다. 존엄성이 인정받는 시대였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미라는 새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창문이 있었다. 햇빛이 들어왔다. 책상이 깨끗했다. 컴퓨터가 있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판도 있었다. 박미란 인재 발굴이사.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다듬었다. 믿을 수 없었다. 진짜였다. 소연이 다가와 손을 잡았다. 당신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당신의 경험은 귀중하다고 했다. 당신은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할 수 없었다. 감정이 북받쳤다. 태어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행복한 모습을 봤다. 정말로 행복한 모습을 말이다. 수년 만에 처음이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말이다. 발렌티나가 선언했다. 내일부터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고 했다. 하지만 오늘은 축하하라고 했다. 당신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은 자격이 있었다. 불가능을 이겨냈다. 세상을 바꿨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다. 제한이 없었다. 천장이 없었다. 재능만 있으면 됐다. 노력만 있으면 됐다. 출신은 중요하지 않았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미래만 중요했다.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 말이다. 태어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이제 그도 이 도시의 일부였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 인정받는 존재였다. 가치 있는 존재였다. 중요한 존재였다. 세상을 바꿀 존재였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증명할 것이었다. 매일 증명할 것이었다. 평생 증명할 것이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할 것이었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끝까지 해낼 것이었다. 소연은 자신의 여정에 대해 더 이야기했다. 어떻게 포기하고 싶었는지 말했다.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계속했다고 했다. 자녀들 때문이었다. 그리고 결국 기회가 왔다고 했다. 발렌티나가 그녀를 발견했다. 잠재력을 봤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다고 했다. 자신처럼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했다. 미라는 그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희망을 보았다. 테크비전의 젊은 인재 프로그램에서 태어는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을 만났다. 수학자들이 있었다. 엔지니어들이 있었다. 프로그래머들이 있었다. 모두 그의 이야기와 능력에 매료되었다. 소문을 들었다. 영상을 봤다. 직접 만나고 싶어 했다. 하지만 태어는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았다. 유명인처럼 대우받고 싶지 않았다. 배우고 싶었다. 성장하고 싶었다. 자신의 지능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헌신과 노력과 진정한 가르침의 결과라는 것을 말이다. 운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것을 말이다.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배정되었다. 멘토가 설명했다. 원격 지역의 백신 배포 물류를 위한 최적화 알고리즘 모델링이었다. 복잡한 문제였다. 변수가 많았다. 제약 조건이 많았다. 정확히 아버지가 가르쳐준 지식이 필요한 유형의 문제였다. 태어는 노트북을 열었다. 손이 떨렸다. 긴장되었다. 화면을 응시했다. 데이터를 봤다. 숫자를 봤다. 순간 아버지가 생각났다. 이런 문제를 함께 풀었던 밤들이 떠올랐다. 작은 방에서 말이다. 낡은 책을 펴놓고 말이다. 종이에 연필로 계산했다. 컴퓨터도 없이 말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한 걸음씩 나아가라.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라. 항상 사람을 생각하라.
숫자 뒤에는 생명이 있다. 심장이 뛰는 사람들이 있다. 태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일하기 시작했다. 뒤에서 발렌티나가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았다. 멘토들과 이야기했다. 테오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변혁적인 힘이라는 것을 말이다. 미래의 리더라는 것을 말이다. 그가 꽃피우는 것을 막을 것이 없도록 보장하고 싶었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싶었다. 한편 강태준은 변화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말뿐이 아니었다. 실천했다. 매일 증명했다. 회사의 여러 부서를 방문했다. 일정을 만들었다. 모든 층을 방문하기로 했다. 직원들을 이름으로 알아갔다. 명찰을 받다.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자신의 제국을 지탱하는 삶의 이야기를 들었다. 청소부 아주머니와 이야기했다. 그녀의 자녀에 대해 물었다. 경비원과 악수했다. 그의 꿈에 대해 들었다. 식당 직원들과 점심을 먹었다. 같은 음식을 먹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사람들이 의심했다. 쇼가 아닐까 생각했다. 카메라를 찾았다. 하지만 없었다. 시간이 지나며 진심을 느꼈다. 변화가 진짜라는 것을 알았다. 강태준이 정말로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박진우 기금을 직접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관리했다. 첫 번째 장학금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수여되었다. 가난하지만 뛰어난 젊은이들이었다. 재능이 있지만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시상식에서 강태준은 울었다. 각 학생을 만났다. 손을 잡았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재능을 무시했는지 깨달았다. 평생 동안 말이다. 얼마나 많은 기회를 파괴했는지 말이다. 다미안도 이제 아버지와 화해하여 자신을 재창조하고 있었다. 매일 노력했다. 회의에 인간적인 어조로 참여했다. 감정의 가치를 인정했다. 가족 유대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직원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메모했다. 복습했다. 아버지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매주 했다. 진짜 대화를 했다. 사업이 아닌 삶에 대해 말이다. 감정에 대해 말이다. 후회에 대해 말이다. 둘 다 알았다. 상처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수년간의 고통이었다.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건의 길을 선택했다. 매일 노력했다. 조금씩 나아졌다. 그리고 진실과 공감이 자아와 권력을 이긴 새로운 시나리오에서 더 강력한 무언가가 꽃피었다. 인간화된 기업 문화였다. 사람 중심의 문화였다. 테오 박의 이름은 이제 수백만 명에게 알려졌다. 텔레비전에 나왔다. 인터뷰를 했다. 신문에 실렸다. 첫 페이지의 말이다. 소셜미디어에서 유명했다. 팔로워가 많았다. 하지만 그는 기원에 충실했다. 겸손했다. 자신을 유명인으로 보지 않았다. 방정식을 사용하여 현실을 바꾸는 소년으로 봤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아들로 봤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았다. 도울 사람이 많았다. 배울 것이 많았다. 하지만 태어는 준비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그를 준비시켰다. 인생이 그를 준비시켰다. 고통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태오가 일으킨 변화는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다. 파문이 퍼졌다. 멈추지 않았다. 대학들이 주목했다. 입학 정책을 재검토했다. 기업들이 관심을 가졌다. 채용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기관들이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평가 및 접근 기준을 제고하기 시작했다. 성적표만 보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잠재력을 보기로 했다. 숨겨진 재능을 찾기로 했다.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사람의 배경을 이해하기로 했다. 장점의 개념이 더 깊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단순히 시험 점수가 아니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인내였다. 역경을 이겨낸 것이었다. 헌신이었다. 포기하지 않은 것이었다. 극복이었다. 장애물을 넘어선 것이었다. 박가족의 이야기는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논쟁의 참고 자료가 되었다. 세미나에서 인용되었다. 발표자들이 사용했다. 논문에 언급되었다. 학자들이 연구했다. 교실에서 토론되었다. 학생들이 배웠다. 영감을 받았다. 하지만 태오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스포트라이트에 있지 않았다.
공개적인 인정에 있지 않았다. 어머니 옆에서 보내는 평온한 밤에 있었다. 작은 아파트에서 말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작지 않았다. 새 집으로 이사했다. 창문이 있었다. 햇빛이 들어왔다. 이제 지붕을 잃을 두려움이 없었다. 집세 걱정이 없었다. 숨어서 울 필요가 없었다. 미소 지을 수 있었다. 웃을 수 있었다. 아버지의 기억에 있었다. 그의 존재에 있었다. 새로운 발걸음마다 그의 존재를 느꼈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말이다. 어느 날 태호는 아버지의 무덤을 방문했다. 혼자 갔다. 조용히 가고 싶었다. 사적인 순간이 필요했다. 무릎을 꿇었다.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의 말이다. 잔디가 촉촉했다. 최근에 비가 왔다. 손으로 비석을 만졌다. 따뜻했다. 햇빛을 받았다. 박진우 교수. 사랑하는 아버지이자 남편. 글자를 쓰다듬었다.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회의실에서 일어난 일을 말했다.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말했다. 극복한 도전들을 말했다. 2번이나 방정식을 풀었다고 했다. 제공한 용서를 말했다. 강태준을 용서했다고 했다. 다미안을 용서했다고 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했다. 배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했다.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감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설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제 왜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고집했는지 이해한다고 말했다. 밤늦게까지 말이다. 피곤해도 말이다. 지식이 정말로 해방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슬을 끊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을 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자신처럼 다른 소년들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녀들도 말이다. 모든 사람을 말이다. 그들이 옷 이상이라는 것을 보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태어난 우편번호 이상이라는 것을 보도록 말이다.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도록 말이다. 눈물이 흘렀다. 멈출 수 없었다. 하지만 좋은 눈물이었다. 치유의 눈물이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슬픔과 기쁨이 섞인 눈물이었다. 미라는 새 직책을 밝은 눈으로 시작했다. 열정으로 시작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지 않았다. 존재했다. 중요했다. 의견이 중요했다. 결정이 삶에 영향을 미쳤다. 첫 회의에서 떨렸다. 손이 땀에 젖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말했다. 용기를 냈다.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경험을 공유했다. 사람들이 들었다.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메모했다. 질문했다. 존중했다. 그녀를 동등하게 대했다. 그녀의 모범은 많은 다른 여성들에게 등대가 되고 있었다. 청소부로 일하는 여성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희망을 가졌다. 자신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꿈을 꿀 수 있다고 믿었다. 함께 어머니와 아들은 고통을 다리로 변형시켰다. 강력한 다리였다. 여전히 가장자리에 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다리였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다리였다. 그리고 알았다. 길은 길었다. 쉽지 않을 것이었다. 장애물이 있을 것이었다. 반대가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존엄성과 용기와 지혜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불가능이 극복되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그들을 후퇴시키지 못할 것이었다. 너무 멀리 왔다. 너무 많이 싸웠다. 너무 많이 희생했다. 너무 많이 이겼다. 앞으로만 갈 것이었다. 항상 앞으로 말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말이다. 모두를 위한 미래를 향해 말이다. 정의로운 미래를 향해 말이다. 몇 달 후 젊은이들로 가득 찬 대형 강당에서 태호는 혁신과 사회적 영향에 관한 행사에 특별 게스트로 무대에 올랐다. 천천히 걸었다. 침착했다. 단순한 옷을 입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머리는 잘 자른 상태였다. 깔끔했다. 눈은 주에 깊었다. 모든 것을 보았다. 과장된 조명도 없었다. 승리의 음악도 없었다. 팡파르도 없었다. 국가를 감동시킨 이야기를 가진 소년만 있었다. 진실한 이야기였다. 강력한 이야기였다. 그의 옆에는 발렌티나, 미란, 강태준, 다미안이 있었다. 모두 참석했다. 함께 왔다. 중심 인물로서가 아니었다. 더 큰 것의 증인으로서였다. 변화의 증인으로서였다. 태호는 연설했다. 마이크를 잡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시작했다. 자신은 천재가 아니라고 말했다. 특별하지 않다고 했다. 단지 세상에는 너무 일찍 믿어준 사람이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삶에는 적절한 시기였다고 했다.
완벽한 시기였다고 했다.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고통에 대해 말했다. 상실에 대해 말했다. 희망에 대해 말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풀었던 각 방정식이 잉크와 사랑으로 쓰여졌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이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말이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닿았다. 모두가 들었다. 모두가 집중했다. 지식은 봉사하고 치유하고 연결하는 데 사용될 때만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숫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의미가 없다고 했다. 숫자가 돕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다. 변화시키는 삶이 중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에 기립 박수를 받았다. 천둥 같은 박수였다. 멈추지 않았다.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는 단지 무대에서 내려와 어머니에게 걸어갔다. 군중을 지나 말이다. 언제나처럼 그를 껴안았다. 꽉 안았다.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변화는 눈에 보였다. 명백했다. 하지만 본질은 남아있었다. 변하지 않았다. 태어는 여전히 같은 소년이었다. 겸손했다. 친절했다. 감사했다. 인간적이었다. 강당 밖에는 표지판이 빛났다. 넌 불빛으로 말이다. 재능에는 우편번호가 없다. 용기도 마찬가지다. 단어들이 빛났다. 그리고 한때 권력이 잔인함의 척도였던 곳에서 이제는 공감으로 측정되었다. 인간성으로 측정되었다. 태호박의 이야기는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방정식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수학에 관한 것도 아니었다. 고통 속에서도 세상이 우리를 굳게 만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상기시킬 줄 알았던 소년에 관한 것이었다. 진정한 천재성은 인간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 소년에 관한 것이었다. 사랑을 유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 소년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계속했다. 전설로서가 아니었다. 등대로서였다. 빛으로서였다. 자신처럼 가장 어려운 방정식을 푸는 법을 배운 모든 사람을 위한 등대였다. 인간성의 방정식을 말이다. 사랑의 방정식을 말이다. 강당을 떠나며 태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행복했다. 완전히 행복했다. 자랑스러웠다. 평화로웠다. 발렌티나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눈물을 닦았다. 이것이 진짜 승리라고 생각했다. 강태준과 다미안도 함께 걸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말이다. 어깨를 나란히 했다. 치유되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이다. 재건되고 있었다. 함께 말이다. 밤하늘이 별로 가득했다. 맑았다. 아름다웠다. 태호는 올려다 보았다. 아버지가 거기 어딘가에 있다고 믿었다. 보고 있다고 믿었다. 미소 짓고 있다고 믿었다.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해냈어요, 아빠. 우리가 해냈어요. 세상을 조금 바꿨어요. 조금이지만 의미 있게 말이다. 그리고 계속할 거예요. 약속해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마치 대답처럼 느껴졌다.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다. 마치 포옹처럼 느껴졌다. 태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갔다. 미래를 향해 말이다. 희망을 향해 말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말이다.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말이다.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여정은 계속되었다. 계속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희망의 시작이었다. 변화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태호와 같은 아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들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다. 태호가 남긴 것이었다. 희망이었다. 가능성이었다. 변화였다.